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اقبال پا قشنگه خدا تا حالا اسم گوشم هم نخورده. هم کمکم کنید ببینم خودشو یا نه. چند نفر مگه تو این شهرن که پای راستشون تو همونجا مصنوعی باشه؟ کسی حق نداره بهش دست بزنه تا وقتی نگفته اقبال کسی حق نداره دست بردار نیستم. این چه شده؟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감기 때문에 주인장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점 오늘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꼭 극장 가서 보는 거를 강력 추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본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이 없는 어떠한 개의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가족이 차를 몰고 가다가 떠돌이 개를 치어서 죽이게 되는데 이때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냐고요. 근데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신의 뜻이고 그저 사고였을 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차가 고장 나고 카센터로 가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오프닝 시퀀스를 봤을 때 뚝 잘라내고 봐도 상관이 없을 만큼 본 내용하고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차가 고장이 나서 우연히 카센터로 들어간 다음에 카센터 직원이 자신이 예전에 고문을 했던 신문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정보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감독은 왜 걔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러한 오프닝 장면을 넣었을까요? 이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의문이 풀리거나 혹은 뜬금없는 오프닝을 본 내용과 연결을 지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프닝의 개와 영화 전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가 조금 지나게 되면 개가 또 한 마리 나오거든요. 그 개를 보고 연관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되게 앞의 오프닝은 영화 전반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무고하게 희생됐던 그 개는 에크발이 정보관 시절이었을 때 행하던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를 에크발은 그저 사고였을 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일축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퀀스 뒤에 에크발을 알아본 피해자인 바히드가 등장하고 그를 납치하면서 이 개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아크발이 되면서 그 아크발이 자신이 뱉었던 어쩔 수 없는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프닝 시퀀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해자였던 아크발이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그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이제 벌어질 사건의 암시, 즉 아크발이 이제 개의 입장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중간쯤 됐을 때 개가 한 마리 더 등장을 하는데, 이 개는 위험하게도 차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관객은 개가 한번 차에 치여서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이 개도 차에 치여서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며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는 아슬아슬하지만 길을 잘 건너갑니다. 앞에서 개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역전당한 아크발이라고 봤으면, 아크발은 개, 즉 피해자를 죽이고도 그저 사고였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 차도 위로 지나가는 익명의 다수는 개를 치지 않았고, 이는 아크발이 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보관으로서 악행을 저질렀던 아크발과 같은 동류에 있는 사람들과 그와 반대되는 다수의 익명의 도덕성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을 크게 5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오프닝,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엔딩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반부의 내용은 하바드는 차 정비소에 온 사람의 그 의족 소리를 듣고 예전에 자신을 신문했던, 고문했던 정보관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사람을 납치를 해서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히드를 따라가는 카메라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조수석에서 운전자석을 바라보는 거나 사막 같은 곳에서 구덩이가 파여져 있다던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체리의 향기에 기시감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전혀 겹치진 않지만 그런 미장센적인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 영화를 최근에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인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비드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정모가는 모두 가명을 쓰고 있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납치한 이 사람이 정말로 에크발이 맞는가? 자기를 신문했던 그 정보관이 맞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반부에서는 하비드가 납치한 사람이 정말로 그 정보관이 맞는지 같이 수감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증명하는 것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발을 차 트렁크에 나무 상자 관짝 같은 데에 넣어놓고 기절시켜 놓고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수감자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자신이 믿는 서점 주인에 찾아가서 같이 수감을 했던 사진작가와 만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사진작가의 대상이 됐던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 중에 신부가 또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크발의 목소리만을 듣고 단번에 그 정보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감독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부국제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질문이 나와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신이 감옥에 수감됐을 때 벽을 등진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이게 눈을 가리다 보면 이 콧대 때문에 틈 사이로 빛이 보이잖아요. 오로지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빛으로 질문을 읽고 답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정말 소름 돋게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서의 신문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일종의 유대 같은 것이 생겼고 그래서인가 수감이 끝나고 나서 감옥을 나올 때 다시 한번 그 감옥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지 즉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 영화인 그저 사고였을 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부는 정보관의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차단이 되면 다른 신체 감각이 예민해지고 특히 청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후반부에 이 신문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 수감자들 사이에서 피해자들 사이에서 활극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인물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딱 이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어쩌면 아노라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이 아노라도 굳이 좀 나누자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노라의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은 중반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주는 로드트립을 길게 보여주는 게 중반부인데 이 중반부가 실질적으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결말부의 주제를 강조하게 단단히 붙드는 훌륭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간다리의 역할을 이 영화에서의 중반부도 똑같이 행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후반부의 폭발하는 스토리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면서 점점
점점 고조되는 역할을 중반부가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중반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바히드가 납치한 이 인물이 정말로 신문관이 맞는지, 신문관이 맞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에크발의 아내가 임신 상태였는데 출산이 임박해 오자 출산을 도와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반부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중반부의 초반에는 에크발이 정보관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로드트립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나타냈고, 후반부에는 에크발의 딸에 걸려온 전화를 통해서 출산을 돕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반부의 앞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출산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크게 방향을 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후반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후반부로 가자면, 출산까지 도운 바히드와 그 일행은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에크발을 처단하기로 한 거죠. 이 에크발에 대한 처우가 영화의 후반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에크발을 나무에 묶어놓고 눈을 똑같이 가리고 죽이려고 바히드가 총을 겨누게 되는데, 이때 에크발은 자신이 그 정보관이라는 것을 순순히 털어놓으면서 바히드에게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라는 약간 오만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절대 죽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나 보지, 막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즉 에크발은 지금 청각에 의존한 채 주변에 그만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한 사진작가인 시바가 나서게 되는데, 이 사진작가가 총을 빼서 들고 직접 나가서 말을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이 더 있다라는 사실에 에크발은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이제서야 자신의 폭력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죠. 분노에 휩싸인 시바는 에크발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주면서 복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이 부분이 꽤 길게 롱테이크로 나오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배우의 연기와 그 처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용기 있게 선택하는 피해자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후반을 그을린 사랑의 주제와 닮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을린 사랑처럼 분노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서 끊어내는 행동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찝찝함을 느끼는 관객이 있을 거란 생각도 당연히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제가 풀어나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찾아오면 어떡해? 저렇게 묶여서 울며 거자먹기로 용서를 구한 거라면, 진심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보여도 마음속에 막 분노를 키우고 있다면, 이런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질문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쯤 영화는 강한 엔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좀 지나 보이고 바히드는 동생의 짐을 날라주고 있는데, 이때 또다시 에크발의 의족 소리 삐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때 영화는 이 소리만 들려준 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객은 어두워진 화면을 보면서 그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와 생활소음을 들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에크발이 복수를 하러 찾아왔을까? 아니면 그냥 온 걸까? 아니면 바히드의 상상인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 아니면 그의 트라우마가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적 장치인가? 그렇게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람의 상처를 의미하는 걸까? 이런 생각과 함께 영화는 훌륭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감히 그 무엇보다 엔딩의 여운이 가장 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엔딩이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선과 악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제가 마스터 클래스에서 들었을 때 감독은 특히 좋은 시작과 좋은 결말을 신경 쓴다고 했고, 그의 생각이 그저 사고였을 뿐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물론 전작인 노베어스나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더 좋았지만 사운드와 합쳐진 이 미칠 것 같은 엔딩은 정말 압권입니다. 제가 앞서서 중바형부를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가해자의 신원 확인과 사후 처리에 관한 것, 가해자 아내의 출산을 돕는 것으로 나눴는데 후자 때문에 영화의 줄기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저 사고였을 뿐은 복수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인간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생매장하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수를 이야기하는 많은 영화들은 사실 분노에 휩싸여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그냥 죽이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에크발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면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그의 인간사는 오프닝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히드로 표현되는 대표되는 익명의 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리를 가지고 구덩이를 팠지만 확신까지 갖기 전까지 뭐 고문이나 신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뭐 납치해서 뭐 상자 안에 숨겨놓게 하지만 뭐 아무튼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확신을 받고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의 정보관이었던 에크발은 완전 악, 그것에 대한 피해를 당했던 바히드는 완전 선악 이렇게 흑백 논리로 단정짓고 통쾌한 복수를 한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평면적인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저 사고였을 뿐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선과 악의 구분을 무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넓혀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실히 악에 치우쳐진 인물은 그 누가 봐도 에크발이죠. 굳이 따지자면 그저 사고였을 뿐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가장 악한 인물은 에크발입니다. 그런데 그 에크발의 대척점에 있는 가장 선한 인물이 바히드냐? 라고 따지면 또 그건 아니에요. 정론 같은 이야기지만 바히드가 정말로 그와 대척점에 있었더라면 그의 행위를 이미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서 자유롭게 품었어야죠. 성인들 같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성인이라고 떠받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바히드는 완전 선도 아닌 선과 악 그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인물입니다. 가장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로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만나가면서 그러한 활극을 펼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성이 나오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크발이 이제 좀 신뢰를 하자 그를 씻겨주는 것이고 그의 전화를 받고 아내의 출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복수만을 생각한다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확신이 되는 순간에 냅다 저거 쏴 죽이거나 아니면 생매장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후반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에크발은 이 소식을 듣고 바히드가 자신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의기양양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성과 도덕성이 있는 인물은 자신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던 거예요. 그래서 에크발의 예상대로 바히드는 스펙트럼의 중간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선으로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바의 등장은 에크발에게 뜻밖의 요소입니다. 자신을 납치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 또 다른 익명의 존재를 자신은 파악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반출을 해본 에크발은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야 용서를 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크발이 입체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좀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이때 그의 행동만을 보자면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선적으로 약간
오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드하고 시바가 여기 있다면 에크발이 여기 앞쪽에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들의 간극이 좁혀지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고 용서를 선택한 용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엔딩의 사운드가 다시 에크발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저 사고였을 뿐에 사운드는 정말 미쳤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저 사고였을 뿐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원인인 에크발의 신문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인물의 대사로만 남깁니다. 즉 일부러 영화 안에서 그 부분을 비워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비워진 부분을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엔딩의 사운드를 통해서 극대화가 됩니다. 극 중에서 시발점이 되는 그 삐걱삐걱 되는 의족의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복수를 결심하고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죠. 용서를 통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했을 무렵에 일상을 보내는 바이드에게 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서 또 그 소리의 주체를 모호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영화가 끝나도 그 여운이 영화가 말하는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고였을 뿐은 엔딩에 이르러서야 영화의 주제 중 하나인 상처와 그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리뷰를 할 때 은근히 많이 보이는 것이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 생각을 건드느냐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느끼기에 지루해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영화가 말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를 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사적으로, 서술적으로 잘 풀었을 때 흔히 말하는 여운이 저의 생각을 건드리면 이 수많은 의문이 피어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싶어질 때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드레이 탈콥스키의 희생을 되게 지루하게 봤는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이 기준 때문인데, 근데 이번 한 잔인 그저 사고였을 뿐은 솔직히 재미도 재미지만 여운도 여운이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도 깊고 복합적이어서 정말 만족했고 극장에 이 영화가 걸려있다면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저 사고였을 뿐에 대한 한 줄 평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악몽이 이제는 사라져 회복되기를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할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요즘은 댓글하고 구독자 수 보는 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아참.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나갔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정말로 안녕.